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각 변동, 환경에 큰 변화를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지각 변동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트럼프 후보의 예상밖 선전과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 전체의 증시와 환율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전문가 연결해서 미국 대선 결과 추이와 한국 경제의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 바로 그만큼의 군사 외교적 지위와 영향력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에 있어서는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카드가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한국에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진단해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변화는 발전 혹은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큰 폭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는 늘 재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미국이 우리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대선 결과 굉장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 내내 인터뷰를 보내드렸고요. 계속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2의 브렉시트 사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 증시도 어려웠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경제 전망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또 미칠 영향들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결과가 215대 244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도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 증시는 힐러리 후보의 당선 기대감으로 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점심을 좀 지나서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시되면서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 정도 급락을 했다가 최근 조금은 좀 낙폭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현재 3.6%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지금 한 3%, 2% 후반대 정도의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지금 금융시장은 패닉이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금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예. 환율이나 이런 변동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패닉 상황이 좀 빠진 상황들이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이긴 하지만 한 16원 정도, 1.45% 정도 올라간 상황들이고,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105엔대까지 하던 엔화 자체가 101엔 수준까지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된 부분들이고요. 또 네. 트럼프 후보의 상당 민감한 반응을 보았던 멕시코 페소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만 지금 장중에 한 12% 이상 급락한 그러한 상황들이면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또 채권시장 또 원자재 시장 등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패닉 상황에 좀 빠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속된 말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면 금을 사라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변동이 좀 예측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이 다소는 좀 그동안의 여론조사 또 어저께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사실 힐러리 후보가 좀 무난히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사실 무게가 두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좀 안도를 하던 상황에서 지난 6월 브렉시트 투표 결과와 유사하게 여론조사와는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사실 좀 반전이 된 상황들이고요. 또 지금 시장 자체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브렉시트와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오히려 더 커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자체가 투표로 사실상 해소화되는 네. 측면이고 또 거기에 영란은행이라든지 각국은행이 이제 부양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바꿔줬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정책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또 브렉시트와는 좀 상황이 다른 쪽에서 공포감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실 후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힐러리가 되든 클린턴이 되든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재협상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예. 그래도 미묘한 차이는 있었거든요. 예. 뭐 뚜껑을 끝까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트럼프 후보의 유력 당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수혜가 예상되거나 혹은 난항이 예상되거나 이런 어떤 산업별로 혹은 업종별로의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글쎄 뭐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 자체가 이제 뭐 좀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사실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또 미국 내수 부양을 위해서 뭐 세율도 인하하고 하는 이런 재정 정책을 좀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본다면 뭐 관련 산업들 자체, 그러니까 뭐 방산업체라든지 또는 뭐 일부 건설 기계 장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수혜 쪽을 찾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조금 수혜를 좀 받지 못하는 상당히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후보 자체가 지금 대선의 주요 공약 자체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대미 수출에서 뭐 모든 저희 주력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뭐 힐러리 후보가 되면은 좀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뭐 4차 산업이냐 이런 IT 쪽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투자 부분 자체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어떤 수혜 종목을 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종목별 세부 분석 같은 것들도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연구원께서 박상현 연구원께서도 이 브렉시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글로벌 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 이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하신 불확실성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브렉시트만 해도 EU가 깨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돌아선다라는 건데 이게 브렉시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자체는 유럽의 자체 내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위상의 문제였던 것 반면에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결국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다. 사실 근데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결국 각국의 어떤 통상 마찰이라든지 이러한 갈등 자체를 상당 부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 추진했던 뭐 TPP 협상이나 환태평양 경제자유협정 뭐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의 FTA에 재협상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결국 그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환율 조작국,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을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쪽에서 강력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그게 이제 실제로 이행이 될지 여부는 사실 좀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는 결과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자체가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요. 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결국 각국의 뭐 환율 전쟁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 자체를 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를 사실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정책발 리스크도 물론 크겠지만 사실 경제의 대부분이 어떤 심리적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불복했을 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역으로는 지금 뭐 우리가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한 주에 의해서 사실 뭐 당락이 결정되는 이러한 판세는 사실 좀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힐러리 후보와 뭐 당연히 선거 결과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거꾸로 얘기해서 힐러리가 당선되고 트럼프 후보가 패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떠한 뭐 조금 불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지금 상황은 힐러리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불복을 얘기하기 더구나 과거 퍼스트 레이디까지 하셨던 분 자체가 불복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정치적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상하원도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인 상황이고요. 몇몇 정보에서는 81석까지도 보고 뭐 뉴욕타임즈도 305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보호무역주의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예. 환율 조작에 대한 시비를 계속 걸어왔고요. 예. 또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내부의 어떤 반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화살이 돌아왔거든요. 뭐 트럼프 후보도 한미 FTA 전면 재검토 같은 얘기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되고 뭐 당장에 나타날 일은 아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가뜩이나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인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최근에 조금 회복 기미를 이제 보였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또 뭐 환율의 어떤 그 환율 조작국을 통해서 원화를 뭐 절상적으로 유도하는 뭐 이러한 정책을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뭔가는 뭐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긍정적인 영향보다 사실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지금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수출 관계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적 군사적인 면에서 트럼프 후보 자체가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 문제 또 대북에 대한 강경 어떤 노선 자체를 결국을 한다고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각종 외국인 자금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이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지금 가뜩이나 국내 정치 상황 자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의 추가적인 이탈이 생겼을 경우는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힘든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그 리스크 자체가 좀 커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이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닛 옐런과의 관계 혹은 재설정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12월에는 반드시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건 일단은 뭐 미국의 시장 상황을 조금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만약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좀 미국도 패닉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미 연준도 금리 인상에 섣불리 나서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낸 상황들이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 앨런 의장하고 상당히 좀 갈등 관계가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왔고요. 물론 이제 앨런 의장 자체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함부로 앨런 의장을 뭐 이렇게 해임을 시키거나 할 가능성은 뭐 아직 커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행정부하고 통화정책 당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통화정책 자체의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는 부분도 결국 금융시장이나 경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는 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환율 부분이 취약하다. 예, 뭐 특히나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 부분을 걸고 넘어질 때는 과거 외환위기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방금도 외국인 투자자금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도 사실 뭐 좀 크게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결국 외국인 자금의 이탈 문제가 결국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전반적인 이머징 상황들이 결국 그 각종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면서 결국 뭐 이머징 쪽에서 자금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만약 나오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연차와 같은 어떤 그런 불안 요인 자체가 다시 좀 재발했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금도 재권이라든지 주식 들어와 있는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책 당국에서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어떤 관리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전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 급속적인 변화가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당국이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사행시, 이행시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5글자 공감 사전인데요.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정답이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 보내주신 분들께는 알칼리 생수 에이소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제 공감 사전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며 개표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만큼 특히 이 정책에 따라서 다른 아시아라던가 태평양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죠. 대통령 선거 다들 아실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 통치권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그런 대통령 제도가 확립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전국 혼란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봄.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고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였던 어르신들 많다고 하시는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아니더라도 가족, 이웃,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고요. 1661-6595, 1661-6595번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당연히 미국 대선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면서 당국의 대응 방안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고금리 때문에 고생받고 있는 분들을 만든 사이돌 대출, 이 규모를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귀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을 달궜죠. 분산해서 여러 법원에서 판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법원 판단은 한전손을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세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앞서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미국 대선 결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가 다시 퍼런데요. 이제 거의 증시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 좀 전에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7% 하락한 1961.9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4.04% 하락한 599포인트에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개표를 시작했는데 주식시장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면서 한동안 좀 오른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접전 지역이었던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앞서면서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졌고 그러면서 한 오전 11시경 그때부터 이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31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코스닥도 581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600선이 붕괴됐습니다. 또 환율도 뛰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전에 보니까 12.9원 오른 1147.9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장중 한때 21원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급등세로 돌아선 겁니다. 예, 돈이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걱정이긴 한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같은 상황이었죠? 네, 일본 증시는 장중 한때 5% 가까이 폭락했고요. 홍콩 증시도 4%가량 떨어졌고 중국 증시도 1% 이상 하락했는데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주장했던 걸 보면 일단 미국 보호무역주의 이런 게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글로벌 경제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그리고 제재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정책 불확실성도 좀 커질 수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2시에는 한은이 비상회의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정부와 당국 지금 비상이 걸렸겠네요.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1,600억 원 이상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외화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와 당국의 입장인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그 기획재정부 다 이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또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필요하면 적시에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사얏돌 대출 규모, 이 사얏돌 대출이 먼저 좀 궁금한데요. 확대된다고요? 네, 이 사얏돌 대출은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인 중금리 대출을 말하는데요. 거치 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천만 원 한도에서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네네. 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선보였던 건데요. 이달 8일을 기준으로 보면 사얏돌 대출 잔액이 총 2,435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로 보증심사를 해서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은행이 보증 한도에서 최대 50%까지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1인당 2천만 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긴 하는데요. 저축은행도 사얏돌 대출 실적이 좋고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한 13개의 저축은행에 한해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자유권을 갖게 됩니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사얏돌 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이 대출 금액을 늘려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축은행에서 사얏돌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폭도 줄어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졌는데 이보다는 좀 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먼데요. 이 사얏돌 대출 이용하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이 진행했던 곽상원 변호사가 여러 법원에 나눠서 분산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했는데 두 번째 판결도 나왔네요. 네, 이 광주지법이 송모 씨 등 이제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여기에서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건데요.
법원은 일단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기요금 정책이라는 게 이제 산업 구조라든가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 수요 같이 이제 다양하게 정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이 큰 틀 하에서 전기 전력과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한 1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판결인데요.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한전 손을 들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비슷한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나머지 8건의 소송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요즘 뭐 아주 흔한 일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등록번호 특히 뒷자리가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변경도 할 수 있다고요? 네, 앞에 생년월일 6자리와 뒤에 성별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외에 이제 나머지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뭐 앞서 나왔던 거고요. 네. 오늘 이 세부 내용과 절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 자료부터 이제 유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야 되고요. 또 유출로 인해서 입은 피해나 예상되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뭐 신체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서나 뭐 검안서, 뭐 증명서, 처방전, 뭐 진료기록부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요. 재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 제정안은 다음 달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뭐 국민회의 의결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공포되고요.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예, 전 국민이 유출됐는데 절차는 꽤 복잡해졌네요.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금융시장 불안과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예상 밖으로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분위기고 국내에서는 또 이제 계속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내후외환인데 정말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아마 박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서 저 나라 대통령 선거에 왜 이렇게 우리가 혹은 아시아 전체가 들썩거리나 할 텐데요. 그만큼 또 집중돼 있고 힘과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집단 혹은 나라, 사람 혹은 기업의 이 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15조 원입니다. 920만 명의 국민이 쓰고 있는데요. 이 해외 직구를 포함해서 국경 없는 소비 생활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외에서 물건을 사시거나 할 때 비자카드 가맹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도 있긴 하지만 주로 비자카드를 많이 쓰십니다. 문제는 이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 한국 카드사의 수수료를 올린다라는 점입니다. 금융시민단체가 성토했고요. 카드사들도 대응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 연결해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이 금융 관련 소비자 단체들이 모인 이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서 비자카드 모형을 싹둑 자르는 퍼포먼스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어떤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 비자카드가 이 세계 1위의 국제 카드입니다. 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를 현재 1%에서 1.1%, 10% 인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카드사들이 내는 분담금도 0.22%에서 최대 33%까지 인상시켰습니다. 네. 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남용해서 인상에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요. 네.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15조 원을 우리가 해외에서 쓰고 있는데 비자카드 이런 행태 정말 큰 또 한국의 부가 이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자카드 측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통상적인 인상 절차다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한국만 콕 집어서 지금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태 지역에서 일본하고 중국은 제외하고 우리만 인상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문제 제기 이후 일본과 중국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입막음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네. 비자 카드는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그 이용 장려 정책, 정부가 취하는 이용 장려 정책의 무임승차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해외 이용액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일방적인 조치로 이 합리적인 근거나 소비자들한테 정보 제공 없이 이 가위 횡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소비자들도 사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절차가 있지만 좀 황당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즉 우리가 비자카드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가 왜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진 비자카드 측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만큼 무서울 게 없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비자카드가 국제적으로 55.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국내사들이 비자의 회원가입 방식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계약에 적용되는 회원 규약에 따라서 결제 수수료 인상을 비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 규약은 국내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네네. 그래서 비자 카드를 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 국내 카드사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다 해가지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이유가 왜 발생했나 알아봤더니 그런 계약상에 또 불합리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또 대처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당장 금융당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될 텐데요. 자국민의 이익 손해와 관련된 일인데 좀 적극적으로 국가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 독과점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나 이 국내 카드사와 이제 개별 회원으로 회원 규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이 교섭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네. 국내 카드사들이 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기에는 그렇다고 비자를 안 하고 별도로 망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정성 등을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와 같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 카드사랑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제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치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 정부는 무역 분쟁 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해주셨는데, 예. 국내 전용 카드나 다른 브랜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자율적인 문제일 뿐, 워낙 이 비자나 마스터가 해외에서 공고한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신생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독자적 인증 카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협약할 때 중국이나 일본 정도는 갈 때는 그 나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한창 시끄러웠던 갑질 논쟁 이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할 정도로 정말 글로벌 갑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비자 카드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혹은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예. 다른 국가, 일본, 중국 사례를 통해서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건가요? 그냥 계속 이런 갑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비자 카드가?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결제망을 다른 것으로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 그 카드사들이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뭉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네. 소비자들이 이런 그 횡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중국을 여행할 때는 그 유니온페이라는 국제 네, 카드가 있죠.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는 JCB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해외 수수료가 면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는 비자 로고가 없는 국내 전용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분담금을 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공급자인 그 비자 카드가 이러한 정책을 좀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 뉴스 들으시면서 이 정말 괘씸하군 생각하셨던 분들 이 카드 꺼내셔서요. 앞에 비자 로고가 없는 카드를 국내에서는 쓰시면 또 이런 견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항의 비자 카드를 자르는 퍼포먼스도 하셨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계속 좀 추진하고 대응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현재 카드사들이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을 적극 지원하고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비자 코리아에 대해서 이 인상 방침을 철회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비자 카드가 계속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무시하고 인상을 철회하지 않게 되면은 얘기한 대로 노비자 운동, 비자 카드 불매 운동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뭉치고 단결하게 되면은 공급자들의 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런 데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지위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소비자 개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예, 날로 세상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입니다. 오늘은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목소리들 직접 들려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금융회사를 또 사칭하는 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좀 심각한 문제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성행하죠? 네, 그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피해 비중은 감소한 추세인데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에 돈을 판치하는 대출빙자형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특히 서민들은 은행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고금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정말 나쁜 행위인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국민 여러분들 정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수법 안내해 주시죠. 네, 사기범들은 실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등을 사칭하고 평범한 대출 텔레마케팅 전화로 위장을 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고요. 또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농협, 국민은행 등 평소 국민들에게 친숙한 대형은행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한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어떤 조건들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사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도 내외적으로 더 어려워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 정말 당장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정말 갈취를 하는 나쁜 행동이고 잔인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더 큰 문제점은 피해자들의 사기 인지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사기범들은 대출 작업 과정에 필요하다면서 신용등급 상승 비용, 공직료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요구하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범에게 속아서 정상적인 대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오인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후 30분 지연해서 자동화 기기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30분간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후에도 며칠간 사기를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금이 모두 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속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또 노인들은 아주 뭐 마음의 병을 더 크게 얻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좀 들을수록 범죄자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또 분노감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이유가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잘 속는 이유가 뭐죠? 일단 사기범들의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네. 또 신용등급이 낮아서 평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범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좀 대처 방법, 뭐 늘 알려드리고 있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출 모집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길게 통화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때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네. 만약에 상대방이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모집을 권유하는 전화, 사실은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통화하면서 뭔가 그 논리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그럴 경우에는 다시 끊고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거나 영업점 위치를 확인해서 방문하거나라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위조된 재직증명서 혹은 가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정상적인 대출 모집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만약에 상대방이 대출 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금융회사에 계약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대출 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이는 사기입니다. 네, 여러 회사 대출 상품을 취급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기군요. 네, 또한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대출 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서 실제 등록된 대출 모집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사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한다고 뭐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니니까요. 좀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확인하시고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제도 개선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권에서는 향후 대출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 확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 제도는 대출 상담 시에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대출 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자동화 기기에서 송금 시에 안내 문구를 변경하고 인터넷 뱅킹 이체 시 화면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자금 이체 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 대출을 위해서 신용등급 올려야 되니까 조금 먼저 돈을 입금해라 뭐 이런 것들 분명 사기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가영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찰청 112 다들 아시죠? 금감원 1332입니다.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여러 번 강조해도 자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금융감독원의 당부 말씀 또 청취자들께 안전을 위한 부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회사 직원이나 대출 모집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출 영업을 하진 않고요. 네.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향후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는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 조작 등을 통해서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등급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원래 안 되는 건데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두 사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예방하시고 또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경제공감사전의 주제어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5글자나 되는데요. 이 글자를 오행시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춘문예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7247님인데요. 생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령을 세우려면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하고 거리 민심을 주인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정말 시인이시네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6300님께는 원마운트 티켓 선물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중요하죠. 하지만 누가 진짜 잘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수습기간 두면 어떨까요? 예, 요즘 청년들 인턴 사원 많은데 수습기간 둬야 된다는 말에도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오행시 오늘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8849님은요. 대통령 선거 우리들의 먹고 살 것을 누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뽑는 겁니다. 예, 맞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바탕에 있습니다. 자, 3227님은 좀 격한 표현을 하셨네요. 노인이 대통령 되는 거, 또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미국 국민 바라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내일도 어떻게 또 상황이 급변할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생생경제에서 도움되는 정보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